자, 1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을 축구랑 내일 아침에 있을 NBA 경기 좀 많죠. 10경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역배 갔었던 거 한폴락 했죠. 그리고 오늘 주간에 있었던 배구랑 농구는 볼 필요가 없어요. 2세트 끝나고 나니까 이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말아먹은 게 신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시원하게 초반부터 말아먹은 게. 그죠? 대부분 다 걸렸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 볼씩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시원하게 털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거 올려놓고 축구부터 볼게요. 자, 키르기스탄과 베트남. 베트남은 일단 1승을 했어요. 이미 생각으로 베트남이 1차전을 질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 1차전을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어. 요르단 상대로. 요르단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습니다. 국가대표 좋은데 얘들 기본적으로 지중해에 있어가지고 또 유럽피도 좀 많이 섞여가지고 체형 자체가 유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체형이 되게 좋고, 그죠? 직전 경기 공격을 주도했지만 역습 2방에 2골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어린 선수들은 그날 컨디션, 그날 기분 조절에 따라 가지고 경기력이 많이 달라져요. 오늘 경기 이제 키르기스탄은 이번 경기 지면은 거의 탈락이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르단한테, 베트남한테 지고 사우디한테 베트남한테 졌고 사우디한테 졌죠. 사우디한테 지고 오늘 또 베트남한테 지면은 조 2 안에 들기가 상당히 빡세 보여요. 오늘 경기는 2판 4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기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 스탄 붙은 나라들은 대부분 소련 연방에서 해체할 때 다 튀어나온 분리 독립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체형은 동남아시아 애들보다 큽니다. 크고 축구 실력도 러시아 소련 밑에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은 돼요. 그죠?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유명한 선수는 없지만 베트남한테 이 정도까지 배당이 밀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전 경기 사우디한테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로 끝까지 버티다가 89분에 한 골 먹었어요. 수비 조직력은 살아있다는 거고, 베트남 역습으로 했지만 요르단한테 밀린 경기였고, 그죠? 그래서 키르기스탄도 할만하다. 이 경기는 베트남 가는 것보다 키르기스탄 포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리아, 세네갈 요거 이번 대회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기적의 팀 한 팀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말리를 뽑겠어요. 얘들 올라왔던 과정이 전부 다 드라마틱했습니다. 다 무승부. 예선 3무로 올라왔고 거의 꼴찌 앞잡이 정도로 예선 통과했죠. 그리고 직전 경기 한 명 퇴장 당한 상태로 한 골을 먼저 주고 96분에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8강까지 4무로, 공식 기록은 4무죠. 4연무로 8강까지 올라왔고, 이제 아프리카 최강으로 평가받는 세네갈을 만납니다. 이 경기는 아마 체력적으로는 푹 쉬었기 때문에 4일 넘게 연장까지 뛰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세네갈 전력 자체가 아프리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봐야 됩니다. 되게 강하고 예선전도 거의 압도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팀들을 다 박살내고 올라왔습니다. 한 경기 빼고 콩고 민주공화국 상대로 빼고는 대부분 3골 3골씩 9골 넣었어요. 3경기, 4경기에서 10골이고,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도 주도했었고, 그죠? 근데 그 주전과 서브의 차이도 크게 없어요. 대부분 프랑스, 잉글랜드 다 유럽 5대 리그에 다 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전략으로는 세네갈인데 저 기적의 팀 말리가 이런 팀들이 또 끈끈하단 말이야. 지금 4연무를 했는데 과연 5연무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경기
뭐 전형적인 햄무 아니면 무 경기로 보고 있어요. 요 배당 가실 분들 햄무 가시는지 무 가시는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가지고 배당 높은 건 저는 가겠습니다. 간다면 다음 요르단과 사우디 경기입니다. 요르단 사우디 이겼고 요르단 졌어요. 요르단도 이거 지면은 탈락이고 사우디는 비기기만 해도 거의 16강 8강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면 더군다나 사우디 홈이죠. 사우디 홈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 하게 돼요. 실력 자체도 사우디가 요르단한테 결코 뒤지지가 않고 살짝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년 선이지만. 그래서 모든 정황 자체가 사우디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에요. 요르단은 기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우디 한 골 넣고 잠궈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사우디 승이 유력히 보이고 무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배당 1.47 아무리 홈이라도 저 배당은 가야 좀 힘들어요. 그죠? 어쨌든 승 아니면 햄무 아니면은 무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카메룬과 모로코. 요 경기는 모로코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갔고 이번 대회 홈팀이에요. 홈팀 개최국이 모로코죠. 그리고 평균 지표 보시면 91대 149로 모로코가 압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력도 모로코가 더 좋고, 그리고 모로코는 일찌감치 16강 진출 확정 짓고 3차전에는 로테이션을 돌렸고, 직전 경기도 비교적 되게 약한 팀인 탄자니아 만나가지고 16강 비교적 쉽게 올라왔습니다. 계속 공격 거의 반코트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적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이번 맞대결도 카메룬보다는 옛날에 카메룬이 아니에요. 예전에 카메룬에 에토 있고 요랬던 그때 카메룬이 아닙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월드컵도 진출 못하죠. 모로코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중 국적자도 많고 프랑스 리그나 5대 리그에 다 뛰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홈이기도 하고 모로코가 실력도 좋고 예선 경기들 결과를 봐도 모로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 배당 벌써 떨어지고 있죠. 모로코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햄모가 뜰지 마힌이 뜰지 좀 애매하네요. 자,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요거는 지표 분석으로 보면 도르트문트가 앞서는 것도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앞서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도르트문트고 홈 원정 비교해보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역시 분데스리가에서는 홈팀이 좀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좀 유리한데, 다만 저는 이 지표에서 도르트문트를 보는 이유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나와. 미드필더랑 공격수, 골키터가. 그 부분 감안하면은 지표적으로 봤을 때 도르트문트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세 원정 마진 분석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경기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겼고 도르트문트도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르트문트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좀 안 좋은 기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추천한다면 도르트문트고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아요. 요 원정 홈팀 마진 분석만으로는. 종합해보면 도르트문트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다음 렉성과 노팅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표 분석은 1대1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노팅엄이 낫고 원정은 렉섬이 만만치가 않다. 그죠? 그리고 렉섬이 얘들이 희한하게 올 시즌에 운이 엄청 다릅니다. 5대 리그 포함해서 챔피언십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올 시즌에 운이 많이 따랐던 팀이 렉성과 썬덜랜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태리 리그 분데스리가 다 합쳐서 직전 경기도 운이 엄청 따랐어요. 이겼죠. 운이 엄청 따랐고 노팅엄도 직전 경기 좀 따르긴 했는데 렉성만큼 따르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노팅엄도 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중이긴 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 경기 운쪽 기세적으로 보면 렉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렉섬이 1부 리그, 2부 리그이긴 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홈에서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렉섬 사이드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헤타페와 소시에다드 요거는 무승부 배당이 와 2.5인가? 나와 2.5인가 그래요. 되게 낮아요. 이게 무승부 배당 이 정도로 낮을 필요가 저는 배당 보기 전에 무승부를 생각했었어요. 서로 엇갈려서 지표가. 그런데 2.5라는 배당을 보자마자 이거는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5 너무 낮죠. 제가 그 이태리 리그 예전에 마피아 그 관여하는 게임에 무승부 배당이 1점대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승부 배당이 1.7로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5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벤트도 없는데 2.5가 찍혔다는 건 이거 너무 낮지 않나? 뭔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너무 낮은데 2.5는 그죠? 그래도 무슨 못 가겠어 이 경기는.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경기는 뭐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지표 자체도 좀 많이 엇갈려. 이 경기는 좀 맞추기 힘들어. 무승부가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 배당 맞대가리 너무 없잖아요. 그죠? 넘어가세요. 이거 괜히 건들지 말고. 자, 우리 농구 봅시다. 자, 오늘 NBA 배당은 5.6배 몰빵입니다. 자, 먼저 보스턴과 토론토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 토론토 누가 일까요? 레이팅상으로는 보스턴이 앞서요. 토론토도 최근에 재미 많이 봤죠. 그 좀 만만한 애틀란타 계속 못 이기던 애틀란타 만나서 홈에서 2번 잡고 직전 경기 샬럿 호네츠 상대로 1점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대진운 자체가 조금 좋았던 편이고 보스턴은 잘 나가다가 자포마상 빠진 덴버한테 잡혔고 다시 홈 경기. 보스턴 전력을 지금 보면은 홈에서 2연패할 전력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죠? 보스턴 레이팅 115대 110으로 앞서고 최근 팩터 기준으로 해봐도 119대 106으로 앞섭니다. 보스턴 3점 슛이 터져준다면 토론토이 지금 에이스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퍼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 반스가 빠지게 되면은 타격이 되게 큽니다. 아마 얘가 스코티 반스가 팀의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도 그래 많죠. 이제 전성기 막 들어가는 그런 나이라고 보면 되고 이 선수가 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스코티 반스가 이 선수는 팀 내 1옵션을 해줄 수도 있는데 다른 1옵션이 오면은 다른 1옵션과도 시너지 효과가 되게 많이 날 유형의 선수예요. 성향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바렛도 괜찮은데 바렛 말고 만약에 뭐 1옵션짜리 선수 뭐 에드워즈가 온다든지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너지가 엄청 날 거예요. 서로 뭐 욕심부리고 양보하나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굳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항상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보스턴 입장에서는 정말로 플레이하기 편해져요. 아무래도 보스턴은 빅맨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거의 신진급 빅맨들로 다시 구성을 했는데 반스가 빠져버리면 보스턴이 인사이드도 비빌만해요. 인사이드가 비벼지면은 보스턴은 외곽이 더 살아납니다. 브라운이라든지 화이트라든지 프리차드라든지. 그래서 이 경기 내일 그 반스가 안 나온다 요런 소식이 있으면 핸디가 몇 점이든지 보스턴 마헨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마헨 8.5잖아요. 요거 모릅니다. 반스 나오면은 8.5 토론토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토론토가 보스턴 경기에서 핸디캡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3점 기반 농구기 때문에 토론토는 2점 기반 농구고 3점 안 들어가 버리면 토론토 옆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3점 안 들어가도 토론토에 반스가 없다면 저는 보스턴이 뭐 핸디캡 20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스 뿐만이 아니라 잉그램까지도 회색깔이에요. 반스, 잉그램, 퍼들 주전 3명이 빠진다 그럼 바렛이랑 퀴클리밖에 없는데 조금 빡세 보입니다.
다음 올랜도와 필라델피아 봅시다. 올랜도와 필라델피아. 자, 올랜도도 그 바그너 빠지고 난 뒤에 팀이 휘청휘청 거리는데 직전 경기 기분 좋게 연장까지 가가지고 버저비터로 103대 104로 브루클린을 버저비터로 이겼습니다. 벤케로가. 그 경기에서 제가 브루클린 프렌 갔었잖아요. 역배도 갔었지만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서로 뭐 3점 마지막에 극적인 거 동점 버저비터 들어가서 연장 가서 마지막 3초간 남기고 3점 넣어가 역전했는데 이제 버저비터 연장에 또 때려가지고 이제 그때 또 올랜도 매직이 이겼는데 기분 좋죠. 그런데 올랜도 매직이 지금 행보가 퐁당퐁당퐁당을 지금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퐁당. 이번에 당차례 7차례인데 뭐 이런 게 뭐 분석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게 계속 근데 신경을 쓰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 7차례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필라델피아 내일 그 엔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올랜도는 바그너 빠지는 거 정말 큰 거고 석스 빠진 것도 정말 커요. 볼 핸들러인데 얘가 빠짐으로써 볼이 좀 잘 안 돌아. 반케로한테 너무 큰 부담이 갑니다. 베인이랑. 그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그 엔비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필라델피아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배당은 그 올랜도 매직이 홈이기 때문에 배당 차이는 크게 안 나오는데, 만약에 엔비드가 안 나오면 올랜도 매직이 배당이 좀 더 떨어질 겁니다. 필라델피아가 상대적으로 배당이 상승할 거고, 그때 필라델피아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엔비드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필라델피아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레이팅상으로도 필라델피아 좀 더 앞서고, 최근 팩트로 하면 비슷한데 요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워싱턴과 뉴올리언즈. 자, 트레이 형이 이제 워싱턴으로 왔죠. 맥컬럼 가고. 참 트레이 형이 7년 8년 정도 애틀란타에서 1옵션 역할을 했었는데 와, 과감하게 버려지네요. 버려져. 그죠? 그 받은 상대가 이제 나이든 맥컬럼이랑 거의 뭐 1대1 트레이드식이에요. 한 명 키스 펄튼과 한 명 끼었는데 걔는 뭐 식스맨이고 크게 의미 없는 애라 가지고 거의 똥값이 된 거예요. 속값이. 그 트레이 형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수비가 안 되니까 체력도 예소하고 공격만 되는 선수니까. 그죠?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워싱턴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싱턴에 아무래도 뭐 핸들러 문제가 좀 있었던 팀이고, 맥컬럼도 뭐 핸들러 할 수도 있지만 걔는 3점 기반 농구하는 애잖아요. 맥컬럼은 슈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애틀란타는 슈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에서 그 마포주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맥컬럼을 데려왔습니다. 1년 쓰고 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워싱턴 내일. 근데 제 생각에는 트레이 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이 선수가 아직 부상이 있습니다. 굳이 워싱턴이야 탱킹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안 해요. 그 순위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다음에 얻어가는 픽들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지고 막 그러죠. 내일 경기 크게 무리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분석이 참 어려워요. 뉴올리언즈도 부상자가 좀 있고. 이 경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워싱턴에 트레이 형이 나오면 워싱턴 역배승을 주력으로 가져가도 손색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내일 확인해 보시고 그 트레이 형이 주전으로 나온다 그러면 갈만해요. 갈만한 게 아니라 거의 1옵, 저는 1픽이라고 봅니다. 내일 확인하시고 메모해놨다가 트레이 형 나오면 가세요. 트레이 형은 스타의식이 있는 선수라 가지고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기를 쓰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자, 다음 브루클린과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보시면 28-30이죠. 얘들 페이스가 되게 느린 팀들입니다. 둘 다 28등 30등. 자, 브루클린에 지금 그 제일 1옵션 누구죠? 마포주예요. 때리면 다 들어가요. 때리면 다 들어가고, 직전에
엄청나게 아쉬운 경기를 했죠. 디오민 얘가 올 시즌에 뽑은 볼 핸들러인데 브루클린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볼 핸들러만 4명을 뽑았어요. 신인들을. 그 4명 중에 1명만 터져라고 해가지고 4명을 다 뽑았는데 디오민이 해낸 것 같아. 얘 경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당차고 겁없이 합니다. 3점 바로바로 올라가고. 그 히로랑 타일러 히로랑 되게 비슷해요. 플레이 스타일이.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하나 정도 건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직전 경기 이거로 디오민이 엄청나게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 3점슛 3개인가 4개 연속 넣었어요. 그런데도 1점 차로 버저비트 받고 졌는데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신인급 선수들은 한 경기 정도 잘하면 다음 경기도 잘할 가능성도 좀 높고 좀 그래요. 그리고 상대는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에는 뭐 하든이랑 레너드가 나오는지는 꼭 확인해야 되는데 하든은 나오는데 레너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일 아침에 레너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은 필수인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면 마포주 제어가 좀 되지 싶어요. 레너드가 공격도 좋지만 수비 정말 좋습니다. 그죠? 레너드가 나온다면 마포주 제어가 웬만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클리퍼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들 3점슛 방어율이 1, 2등이에요. 1등이 클리퍼스고 2등이 브루클린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3점슛을 잘 안 맞아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그래서 기준점이 214.5죠. 214.5. 제 계산상 217이 나오죠. 그것도 낮은데 기준점이 제 계산보다 더 낮아요. 214.5. 그래서 이 경기는 둘 다 3점슛이 별로 안 터진다는 배당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지표 자체가 최근 10경기 중에서 가장 3점슛 적게 맞은 팀 2명이 붙고 페이스 자체가 30등, 28등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진 않아.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3점슛 개폭발하고 그런 경기도 있기 때문에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신의 영역이라서 지난 10경기 기준으로 나온 기록으로 보면 언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쪽 많이 좋아 보여요. 다음 멤피스와 오클라호마. 자, 제가 오클라호마 경기 잘 맞추죠. 직전 2번 다 맞췄습니다. 역배. 오클라호마 그 전에는 역배였고 직전 경기는 풀에 떴죠. 연장 가가지고. 이번 경기 어떨까요? 이번 경기에 오클라호마 부상 선수들 빠지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스가 빠지고, 그죠? 하텐슈타인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홍그랜도 빠지고, 그리고 카루소 애매하고 제일린 윌리엄스 월리스. 그러니까 센터진이 거의 다 빠져요. 센터진이라고 해봐야 걔밖에 없어요. 이제 브랜든 칼슨. 얘는 출전 시간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일 어쩔 수 없이 많이 뛰어야 돼. 과연 얘가 멤피스의 란데일과 자렛 잭슨 주니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막는다고 봐요. 자잭주는 거의 뭐 올스타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경기하는 거 보면 수비도 괜찮고 공격도 좋아요. 란데일도 얘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청 건실하게 해줍니다. 몸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오클라호마가 내일 인사이드에서 되게 시달릴 거예요. 멤피스한테. 다만 오클라호마는 내일 이제 작은 라인업으로 나오겠죠. 그죠? 나머지 나온 미첼, 도트, 제이덥, 위긴스, 아이제아 조 뭐 이 정도인데 이런 애들이 웬만큼 속도 빠르게 하면서 점수를 웬만큼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마도 내일 경기 양상은 서로 왔다 갔다 빨리 하면서 멤피스는 주로 인사이드를 파고들고 오클라호마는 3점 위주로 가면서 뭐 미첼이라든지 아이제아 조가 올밋 리버텍 제이덥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서로 점수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기는 서로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원 포제션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가 아무리 준이 빠졌다고 해도 직전 경기 연장 끝에 어쨌든 안 좋았던 흐름을 끊었고 멤피스 상대로
골밑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웬만큼 비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좀 대차게 보실 분들은 멤피스 역배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만약에 그 오클라호마 칼슨이 멤피스 그 빅맨진들을 막지 못하면 멤피스 그냥 그것만 골만 계속 팔 거예요. 오클라호마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멤피스가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의 저력이 있죠. 방향 넘어갈게요. 자, 덴버랑 애틀란타. 덴버는 요키치 빠지고 나서 잘 비비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2연승하고 다시 돌아왔고 이제 다시 홈 경기고, 애틀랜타는 이제 트레이형 골칙 덩어리 보냈죠. 보내고 이제 맥컬럼 받아왔는데, 애틀란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3점 슛이었어. 3점 슛 던질 애가 없었어요. 너무 안 들어가. 그래서 맥컬럼 데리고 왔고, 맥컬럼은 잘 들어가는 날에는 10개 던져서 9개 넣고 막 그럽니다. 눈 감고 던질 때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거 믿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트레이형 팔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레이팅 팩터 121대 121 전부 다 동점이에요. 제가 계산하면서 너무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봤어요. 애틀란타 이렇게 높다고? 이상해서 계속 계산해봤는데 제 계산이 맞았어요. 동점으로 나옵니다. 최근 레이팅이라든지 최근 팩트라든지. 그래서 이 경기 덴버가 정배긴 하죠. 약 정배. 근데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크게 불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덴버가 지금 요키치, 캠 존슨, 발란슈아스 빠진 상태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왓슨의 재발견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인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와, 왓슨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얘들이 최근 두 경기에서 야투율이 엄청났어요. 덴버가 야투율이 53.1%에 3점 50%. 지지난 경기, 직전 경기는 야투율 44.8%였는데 3점 슛이 거의 45%가 넘어갔어요. 3점 때문에 두 경기를 다 이긴 거야. 근데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덴버가. 이번 경기 저는 덴버가 3번 연속 3점이 터질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애틀란타 뭐 어차피 인사이드 수비는 탄탄한 팀이고, 덴버가 3점을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애틀란타가 어쩌면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기준점 제 계산상 242 나오는데 기준점 237.5에요 요거 3점슛 2개만 안 들어가면 제 계산에서 언더 뜨잖아. 저는 내일 덴버가 3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애틀란타 수비에 어느 정도 무력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피닉스와 뉴욕닉스입니다. 이 경기 레이팅상으로 그리고 최근 팩터상으로 전부 다 피닉스가 앞서는 그림이 나와요. 6점 앞서고 14점 앞서고 막 그래요. 뉴욕닉스가 4연패 당하다가 직전 경기 이겼습니다. 제가 뉴욕닉스가 이길 거라고 했죠. 사람들 역배 많이 보는데 원래 이길 타이밍 되면 뉴욕닉스급 되는 팀들은 이겨요. 다음 경기를 이기느냐 그 다음 경기를 이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경기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뉴욕닉스가 지금 뭐 하트 빠지고 난 뒤에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직전 경기도 이겼긴 했지만 뭐 경기력이 썩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늘 경기는 피닉스예요. 피닉스 뉴욕닉스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3점 슛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이 내주고 있어요. 40% 가까이 됩니다. 3점 슛 허용률이. 근데 피닉스는 3점 시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슈터들이 되게 많아요. 40% 넘는 애들이 길레스피, 오닐, 알렌까지 복귀했고, 그죠? 그리고 구딘도 한 2경기인가 3경기 전에 3점 슛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제가 봤을 때 닉스가 더 강팀이긴 한데, 레이팅도 그렇고 뉴욕 닉스가 최근에 3점 수비가 안 되는 거 감안하면 피닉스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떨리긴 해요, 이 경기는. 닉스가 만만치 않은 일단 센터진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타운스가 아마 마커 윌리엄스랑 붙여놓으면 타운스가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덩치 더 좋은
그 로빈슨도 골밑에서 힘자랑하는 거는 유명한 놈이라서 마크 윌리엄스 혼자서 막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점의 피닉스냐 2점의 뉴욕 닉스냐 이 대결 같은데 저는 홈이기도 하고 3점 피닉스가 한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피닉스 프렌 쪽으로 보고요. 다만 피닉스가 좀 강팀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서 닉스가 강팀인가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강팀 아닌 것 같아. 여기 피닉스 프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골스와 세크라멘토. 자 레이팅상으로는 골스가 더 앞서죠. 117대 110으로. 최근 팩터는 완전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세크라멘토의 문제점은 빅맨진들이 전멸해가지고 지금 거의 신진급으로 꾸렸다는 건데 그 신진급들 지금 실력이 좀 늘고 있어. 사보니스가 장기 이탈하면서 레이노드가 실력이 늘고 있고 아추아는 4번을 본 애가 아닌데 얘 경기하는 스타일 보면 3번 스타일이에요. 미들레인지 슛이 좋습니다. 근데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4번을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약해 빅맨진이. 근데 상대 골스도 빅맨진이 약해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이번 경기 좀 할만해요. 골밑 싸움 어떻게 보면 레이노가 있는 킹스가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착시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레이노드 좀 만만한 뭐 퀸튼 포스 정도면은 충분히 비빌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세크라멘토가 쉽게 물러설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득점 사냥 쟁탈전 가더라도 오사마 빈 라젝 들어왔잖아. 테러리스트. 걔 공격 잘해요. 걔 잘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수비적으로 도움된 애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앨리스도 누구야? 잭 라빈 없을 때 되게 수비적으로 잘해줬고 슈레더도 리딩 잘해줬어요. 근데 이 경기 골스가 지금 5할 플러스 2승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골스는 5할 귀소 본능이 항상 있는 팀이라고. 지금 플러스 2승이야. 이번 타이밍에 한번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딱 지기 좋은 딱 조건이야. 지금 세크라멘토가 지금 6연패 중이고 세크라멘토가 한 번씩 또 강팀을 잡아요. 알잖아. 몇 번 봤잖아. 그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역배 생역배 갈 거면 5.92 저 6.28 배당 잡는 거 봤죠? 그때 샬럿 역배 가는 거 잡았잖아. 이거 5.92 갈만해요. 이 역배당 너무 크게 가지 말고 소액으로 세크라멘토 역배 한번 갈만합니다. 골스도 결코 골스도 골밑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골밑 4번 5번 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1, 2, 3번 보면 커리, 무디, 버틀러잖아. 골스는. 세크라멘토는 웨스트브룩, 라빈, 드로잔이에요. 백업이 슈레더, 몽크, 앨리스. 골스 백업 포젬스키, 꾸민가, 생신가, 멜튼이에요. 오히려 1, 2, 3번만 비교해보면은 세크라멘토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요 갈만해. 5.9이라면 한번 도전할 만해요. 단통 가지나 이 경기? 5.9이 단통이 안 가지네. 이거 만약에 내일 아침 경기 다 틀리고 버럭 배팅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 버럭 배팅 가실 때 그냥 세크라멘토로 그냥 가보세요. 버럭 배팅 어차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세클 역배 저는 좀 땡겨요. 이 경기 좀 저는 아마 내일 판단해보고 넣어가지고 한 100배당 맞추는 걸로 해서 좀 갈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포틀랜드와 휴스턴. 자 이거 이틀 전에 붙었죠. 이틀 전에 붙었는데 포틀랜드가 1점 차로 이겼을 거예요. 아마 1점 차로 이겼고 1점 차로 이겼고 이날 휴스턴이 야투가 겁나게 안 들어갔어요. 그 필드골 성공률이 37.4%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포틀랜드도 뭐 43.4% 그냥 평균적으로 막 나왔는데 휴스턴이 너무 안 들어갔어. 이 경기는 저는 연속 2번 붙는 경기라서 휴스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포틀랜드는 부상자들은 많고 내일 홀리데이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한 85%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휴스턴은 생구 말고는
웬만큼 다 나와요. 생군이 비중이 크긴 한데 생군 없이 지금 몇 경기를 했잖아요. 또 이미 이제 적응할 때가 됐고 이제 생군 없이 하는 네 번째 경기인가요? 네 번째 경기고 그 정도면 적응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걔 복귀한 지 좀 됐잖아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 얘가 4번 보호대인데 생군 포지션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지만 웬만큼 이제 해줄 때가 됐고 뭐 듀란트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담스 있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최고 잘하는데 걔 믿고 포틀랜드 이제 힘도 빠졌으니까 한 번기 이겼으니까 포틀랜드도 굳이 무리할까요? 전 이 경기는 레이팅으로 보나 최근 팩터로 보나 최근 팩터로 보나 휴스턴이 좀 더 유리합니다. 휴스턴 2연패는 나을 것 같진 않아요. 휴스턴 승 보고 언더오버는 221.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와 미러키입니다. 이 경기도 참 어려워요. 일단 뭐 레이팅상으로 미러키가 앞서고 최근 팩트로 비교해보면은 레이커스가 앞섭니다. 내일 경기 레이커스에 아마 돈치치 혼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르브론은 지금 봅시다. 아까는 지금도 르브론 회색깔이네요. 르브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하루 쉬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둘이 은근히 좀 호흡이 맞습니다. 서로 같이 30점씩 내고 막 하긴 하는데 전 이 경기는 미러키 사이드로 좀 보여요. 애매하긴 하지만 미러키가 좀 더 조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좀 크게 설명한 내용은 없고 미러키 역배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232.5 언더로 볼게요. 왜냐하면 제임스가 안 나오면 수비적인 애가 한 명 들어오는데 제임스가 빠지면 언더 많이 떠요. 그리고 리브스도 없잖아요. 그러면 돈치치 혼자서 해야 되고 둘 다 페이스가 그래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레이커스 득점력 빠지고 둘 다 페이스 처지고 하면은 언더 쪽이 232점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일 제임스 빠지면 르브론 빠지면 언더가 정말 좋아 보여요. 르브론 빠지면 근데 나올 가능성 높겠죠. 어쨌든 언더 쪽으로 언더 벌써 배당 떨어지네요. 봅시다. 배당 벌써 떨어졌네. 제 설명이 맞죠. 르브론 제임스 빠지면 웬만하면 언더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다 했고 오늘의 1픽은